안녕하세요. 송광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들에는 지방의회는 다 있습니다. 단체장은 따로 선출하지 않는 데가 많지만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이제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분립형으로 되어 있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시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이 두 기관 간의 어떤 관계는 기관 대립형인데 지방의회가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단체장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보면은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에요. 지방의회가 외국에는 보면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지방의회가 곧 지방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죠. 영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처럼 단체장을 직선하는 곳은 2000년도에 지방정부법이 만들어져서 런던을 포함해서 16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방자치단체 핵심기관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의 어떤 정책 결정 권한을 절대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지방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어떤 사항은 집행기관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지방자치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기관 통합형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결국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죠. 단체장도 직선하고 그다음에 의회도 직선하는 기관 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의 지방의회가 우리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위상이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훨씬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법 자체에다가 지방의원의 보수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이제 그 보수액이 높게 이렇게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권한에 있어서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보장을 받고 있죠. 흔히 얘기할 때 미국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미국은 굉장히 다양하죠. 대체로 이제 기관 구성 형태가 한 4가지쯤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의회 관리관형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장의회형이 전체 과반수 이상이 됐지만 지금은 의회 관리관형, 의회가 중심이 된 의회 관리관형이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어떤 외국 선진국들의 지방자치에서의 어떤 지방의회 위상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방의회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논할 때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 이정표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지방의회를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방의회의 지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지방의회 지위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과 상관없이 그래도 공통적인 어떤 의회 지위를 한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주민대표기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결기관이다. 그 다음에 행정감시기관이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죠.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참 주민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이 주민대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의 편의상 우리는 뭐 이제 과학력은 소선거구제, 기초는 중선거구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선출의 편의상 그렇게 선출됐지만 일단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대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지방의원들이 보면은 늘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지역주의에 매몰돼서 활동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참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의 지방의회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어떤 논쟁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제
대선거구제로 크게 이렇게 뽑으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이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의원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대표성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권자 개개인과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여러 집단들의 어떤 균형을 개별적인 사람들도 요구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있는 많은 집단들이 이익 집단들이 요구를 할 텐데 균형을 찾아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방의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어떤 밸런스를 찾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도 정당이 있고 하지만은 정당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유권자들 전체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반영하는데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대표 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휘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죠.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의결사항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정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지방자치법, 요번에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 47조에 지방의회는 다음에 사항을 의결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조례 제정 개폐 폐지, 그 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 그 다음에 뭐 결산의 승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열하고 있죠. 그게 이제 11가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있는 이외에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뭐 지방의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지방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의결권의 어떤 범위에서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에 또 한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규 우위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 유보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한 한계, 뭐 사실상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또 이 지방의회의 어떤 의결권의 한계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창원에 있는데 창원시가 한 11년 전에 창원시, 그 다음에 마산시, 그 다음에 진해시가 세 시가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한 6년 전에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에 주민 투표에 관한 어떤 사항을 갖다가 그 규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사항을 할 때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10년이, 11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그 주민 투표를 하지 않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주민 투표에 관한 어떤 조례 사항에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그걸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왜 그러냐 따지고 보면은 그건 또 이제 전국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내려보는 표준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게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걸 갖다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법에 지방자치법에 그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의결권에 한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될수록 좀 더 폭넓게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넓혀나가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많이 개정돼야 되겠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도 법률 유보 원칙의 어떤 한계, 죄형 법정주의의 한계, 그 다음에 뭐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 한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법률을 제정하는데 반드시 국회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단체장이 만드는 거예요.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지방의회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지위에서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규라고 하는 조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가 얼마나 자치입법이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이제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638건이더라고요, 조례가. 근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니까 규모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보다 훨씬 더 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861건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훨씬 더 경상남도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근데 내가 일본을 한번 보니까 일본의 사이타마 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조례 건수가 3,5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타마 현의 한 24% 정도고 경상남도는 사이타마 현의 한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자치 입법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자치 입법의 어떤 제한이 제한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례가 좀 활성화되는 어떤 방향으로 자치 입법 권이 확대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또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평상시에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는 이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어떤 지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서류 제출 요구라든가 행정사무 감사, 조사, 현지 어떤 그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조적 특징의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요. 뭐 광역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자치단체 숫자가 굉장히 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죠. 기초가 뭐 226개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5,100만을 가지고 226을 나누면 평균 자치단체 규모가 22만 9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OECD의 국가들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와 면적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당당히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OECD 그 통계 보면 22만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OECD 뭐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평균 자치단체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 숫자가 적은 반면에 개별 자치단체의 인구 범위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방정부의 형태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동일한 기관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예외를 둬서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의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일하게 법률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지방자치법에서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법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구성 형태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의 참여 관련 부분입니다. 참 이 부분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죠. 우리나라는 뭐 그냥 예외 없이 광역과 기초 전부 선거를 통해서 정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때에 여야 후보 모두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선거에서 정당 선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국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런 정도로 이 지방자치에서의 정당 선거의 폐해가 많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그냥 유야무자 정당 공천을 계속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두고 바람직한 어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신령 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의회의 구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뭘 이렇게 방청을 자유롭게 하거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워낙 커서 주민들과 선출직들 간의 의원과 단체장 간에 자연스럽게 옷깃을 스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방 의회의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지방정부의 어떤 기관 구성과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